조원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막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되게 또 무섭게 중국 폐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 해달라는 질문을 지금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름이 너무 무서우신가 봐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한바탕 이걸 3년 하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한번 다 정리해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놓은 건데, 중국 폐렴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또 뭐야 이러면서 이제 같이 찾아봤었던 그런 이제 질환인데, 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우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는 폐렴이 있어요. 병원에 이제 있으면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소아과는 진짜 많아요. 이 균 자체가 소아에서 더 많이 폐렴으로 넘어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특징은 뭘까요? 뭐의 특징이요?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징?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특징이요? 아니요,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징. 세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바이러스라고 하기도 뭐한 되게 애매한 중간 단계의 녀석이라는 거예요. 에이티피컬 박테리움. 박테리움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왜 그러냐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내가 기회를 줄게. 세포벽이 없다. 세포벽이 세포벽이 없습니다. 세포벽이 없으면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이제 들으면 너무너무 무섭죠. 너무나 다행인 건 마이코플라즈마라는 녀석 자체는 약이 있다. 세포벽이 없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로 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치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다. 아주 새로운 놈은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이제 코로나 공포에 이렇게 막 견줄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또 엄청 무서워들 하시죠. 소리가 이제 좀 안 좋다, 이쪽에 이제 하기도의 소리를 들었는데 안 좋으면은 엑스레이 찍어보게 되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폐렴 염증의 소견에 약간 특징적인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 소견을 볼 때 의심스러우니 요거를 써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폐렴인데요 라고 하면은 입원해야 되나요? 막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폐렴이라는 단어 자체가 입원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게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질병이 또 약간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잠복기가 되게 길어요. 잠복기가 되게 길어. 한 2주에서 3주가 평균이라고 하고 길게는 4주까지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증상을 보이는데 일반적인 그런 감기 증상이랑 비슷해요.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발열도 있고, 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었던 친구들 중에 이제 제 기억 속에 좀 특별하게 남는 친구들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좀 큰 애들이, 중학생? 막 이런 애들이 폐렴으로 오는데 근데 막 복통이 너무 심했어요. 울렁거려요. 이게 되게 많아요. 다른 증상들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오심, 구토라고 하는 증상을 포함해서 발열과 뭐 감기기운 뭐 이제 다 포함해서 있다 그럴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의심이 드는 거, 아까 제가 왜 특징적인 방사선 소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아과 선생님들 중에 이제 엑스레이 안 가지고 이제 개원하고 계신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선생님들이 이 치료를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재활선생님 계시니까 이제 엑스레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먼저 쓰면서 볼 때도 있어요. 이거에 이제 잘 듣는다 그러면 아, 이거였구나,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케이스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이어서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너무 뭐 아기가 밥도 못 먹고 늘어져 있는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라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겠죠. 엑스레이 소견이 어떻든 간에 아이의 컨디션이 1번 제일 중요하고요. 다른 병원에서 일단 이만큼 약을 먹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의심해서 먹이신 것 같은 약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직 병변도 너무 많고 아이는 아직도 열이 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항생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항생제로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폐렴이랑 다르게 입원 치료를 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항생제 종류가 처음에 이제 선택하는 것들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그 다음에 이게 안 들으면 가는 게 이제 독시사이클, 테트라사이클린계, 퀴놀론계 이제 이런 항생제들이 두 번째로 선택이 되는데 요게 약간 소화 금기 약이긴 해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처음 치료에서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균을 동정하고 도대체 얼만큼이길래 요걸 하는 과정을 하고 쓰게 되는 거죠. 입원을 꼭 해야 되는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예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그 말씀들 많이 하세요. 먼저 너네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돼서 입원 치료하는 경우에는 빨리 보내라. 내과 애들이 그러는데 독시사이클린 먹고 누워 있으면 그 유개양생인데 약이 세가지고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찍은 자료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별로 없어요. 이 중국 폐렴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다 공포스러운 그런 뉴스 기사. 중국에 약이 없어서 사람이 막 죽고 있다 막 이런 무서운 것들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소아과 약들이 굉장히 지금 품귀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의 수급은 그렇게 이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뭐 무슨 일 있으면 약 사재기하고 막 돈 나고 막 이런 건데 이 약은 어쨌든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이제 그 의사의 진단 하에 나가는 약들이니까 그렇게 막 아직 수급이 딸리진 않아가지고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얼른 가셔서 상의하시고 약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약이 사실 되게 깔끔한 거는 3일 요법 많이 해요. 3일 요법을 많이 하고 조금 아닌 경우 5일 요법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질환보다 기다 아니다가 조금 되게 명확하게 좀 나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 효과가 날 거면 뿅 확실하게 좀 나는 느낌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크로라이드 저항성 마이코플라즈마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다 그렇대요. 중국, 일본, 한국 다 이 지역에서 이 항생제 내성균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 계열의 약을 쓸 때 인디케이션이 사실은 폐렴만 있는 게 아니라 부비동염 이럴 때도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과도 그렇지만 이제 이비인후과나 막 요 만성염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내성에 대한 걱정은 사실 계속 있는데 이 내성이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항생제 먹다 끊으면 내성 생기지 않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내성은 사람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균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들이 이제 많아지는 건데 우리가 모든 균을 다 이길 수는 없어. 얘네는 너무 변이를 잘 일으키고 또 이제 우리가 인간이 뭘 만들어내면 이거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변하고 또 과학은 좀 더 발전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로라이드 저항성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치료 지침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계열의 항생제들 독시사이클린이나 퀴놀론계 뭐 이런 약을 쓸 수 있다. 환자의 이제 중증도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병합하면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치료 지침이 2019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처할 게 있으면은 조금 덜 무섭잖아요. 중국 폐렴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너무 무섭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이 뉴모니아 자체가 별명이 있어요. 이 그 폐렴 자체가 워킹 뉴모니아라고. 증상 자체가 다른 폐렴에 비해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 집단 발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다니는 친구들, 군대 많이 모이는 데 있죠. 이 폐렴의 유행 자체가 약간 3, 4년 주기로 브레이크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고해예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나오는 게 물론 이제 멀리 뛰어서 보면 3, 4년 주기로 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 지금 약간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동안 안 했던 거 지금 몽창 다 돌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키려면 똑같아요. 손 씻기 잘하고 기침할 때 소매하고 사람 많은 데 갈 때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징적으로 제가 이거 막 공부하고 할 때는 증상에 비해서 엑스레이가 더 심해 보이는 그런 질환의 하나로 그리고 막 제가 옛날에 필기한 거 막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요. 콧물이 별로 없고 기침이 더 많다 뭐 이런 거 막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영유아를 보는 의사로서는 마음에 와닿진 않습니다. 콧물은 늘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콧물이 나니까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증상이 경할 때는 스스로 낫기도 해. 2주 정도 지나면은 약을 굳이 안 썼어도 뭐 이제 없어질 수 있다. 내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데 그게 안 될 때, 밑으로 내려올 때, 하기도로 내려올 때 약을 쓰는 거고, 한 10%가 채 안 된다고 하지만 합병증은 이제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안 좋으려면 무엇이나 그렇듯이 좀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스티븐 존스 신드롬. 발진이 되게 이게 뭐지? 괴질처럼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게 막 벗겨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적은 비율에서 그 피부에 올라오면 좀 무섭잖아요. 뭐 앞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 피부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축축해 볼 수 있죠. 빈혈, 천식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약간 어택처럼, 그때 이제 갑자기 소리 확 안 좋아지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선생님은 그런 질문을 왜 생기는 걸까요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인간이 숨을 쉬는 한 다 걸릴 수 있고 이게 안 걸리려면 숨을 안 쉬어야 된다. 오늘은 이제 공포스러운 그 이름 중국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없던 녀석이 아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왔다. 그리고 3, 4년 주기로 대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그 해다. 그래서 지금 환자는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손 씻기, 무리해서 놀지 말기. 감염 선생님들이 중요시 하시는 거 있어요. 폐렴 구균, 독감 예방 접종 이런 거를 꼭 잘하고 있자. 코 인펙션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을 때 같이 네. 걸리니까. 예방 접종은 없지만 다른 호흡기 질환 예방 접종이 가능한 것들을 다 하고 있자. 증상이 있을 때는 얼른 병원에 와서 청진을 하고 약을 재빠르게 쓰고 하면 좋아진다. 입원을 하는 경우는 컨디션이 안 좋고 일상생활이 안 될 때 하는 거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생제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주변에 소아과나 내과 선생님을 꼭 뵙고 약을 사용하고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냥 문 열면서 들어올 때 항생제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을 때는 써도 효과가 없고 꼭 써야 될 때는 항생제 안 쓰면 안 될까요? 이것도 참 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써야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면 드려도 또 안 먹일 때가 있고 막 이러니까 적절히 쓰면 좋은 약이지. 약도 근데 많이 써본 사람이 쓰는 거지. 예, 이걸 또 경험이 없으면 새로운 약 쓰고 하는 게 되게 부담이 그쵸, 맞아요. 되니까 약을 많이 사용해본 경험 많은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보시고. 저는 경험 많은 선생님입니다. 제일 중요해. 제가 어제 막 이걸 준비하면서 나 이 얘기 꼭 해야지 막 했던 게 있어요. 약을 먹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아니지. 약을 먹었는데 이제 뭐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뭐 이제 다른 병원에서 뭐 약을 먹고 있는데 안 좋아서 다시 와봤어요 하실 때 제가 약간 더 이제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뭐 주말에 무리하는 일 있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 키즈 카페밖에 안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기 몸 안 좋으면 약도 먹이지만 집에서 조금 쉬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 빼려고 막 다이어트 약을 먹을 때 있잖아요. 이 약을 먹었다고 해서 치킨 먹고 족발 먹고 막 다 하면 약 먹으나 마나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도와주는 것들이니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야 돼요. 특히나 아플 때. 제가 아빠로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그런 광고나 이런 레토릭 있잖아요. 애기가 아픈 거는 부모 탓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부모 탓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약간 그쵸. 네, 엄마 아빠가 더 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 잘 챙겨줘야 돼요. 그런 감염성 질환이 돌 때 이걸 굳이 애를 끌고 나가서 올마오고 아니면 막 수인성 질환들이 있을 때도 수영장 가서 막 그런 설사 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 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를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겨울이 돼가면서 호흡기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병원도 버글버글해요. 요럴 때일수록 서로 위생 잘 챙기고 잘 넘어가면 되고 무서워하실 건 없다.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이겨내면은 되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네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